그렇죠. 구형을 한번 했는데 또다시 구형을 한 겁니다. 네. 뭐 구형 내용은 똑같습니다. 검찰이 결심국판에서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아시죠? 그렇죠. 지금 지금 김혜경이 선거를 앞두고 남편의 대통령 경선에 당의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 부인들 특히나 이제 뭐 우원식 의장 부인도 포함돼서 네. 의원들 부인들을 경기도 법카로 전역을 매긴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구형이 일어났어요. 지난번 7월 25일 날 원래 구형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땅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상한 네. 일입니다. 뭐 바로 판사가 잠깐 스톱. 그렇죠. 변론 제기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선고 하루 전날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결심공판 다 끝났고 선고 딱 전날인데 양쪽에 전화를 해서 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변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끽소리 못하죠. 그렇죠. 판사 권한인데.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금융정보 판사가 내가 직접 들여다볼게요 하고 다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예. 피고 쪽이 김혜경 씨 쪽에 항의를 했는데 네네. 판사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건의 성격은 간접 사실들을 다 모아야지 어떤 그 진상의 규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저는 뭐하러 당당했으면 왜 그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항의를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더 해봐라. 더 해면 더 무죄가 더 드러날 테니까. 그렇죠. 더 해봐라가 정답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왜 이런 것까지 또 파느냐.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저 더 파면 불리한 게 있으니까는 이런 거 파지 말라라고 지금 판사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그렇죠. 언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결심공판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했고 오늘 사실 야만은 이겁니다. 바로 김혜경이가 네. 최후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최후 진술을 그렇죠. 했는데 네. 참 역시 뻔뻔했다. 최후 진술에서 첫 번째 나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예. 왜? 자기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돈 내가 먹은 건 내가 냈다. 네. 그 다음 벌어지는 건 내가 모르겠다. 네. 돈을 각자 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예. 배소연이 이거를 직접 법카로 사용할 줄 몰랐다. 이게 네. 주장이고. 네. 두 번째.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배소연한테 내가 시키지 않았다. 네. 세 번째. 근데 이게 재밌어요.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는 내가 얘기한 거고. 의심스러워요.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의심스럽지만 네. 재판부는 잘 판단해 주실 거는 믿는다가 최후 진술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우선 그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셀프 고백인데 차라리 그냥 그래 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는데 판사님들 봐주세요. 뭐 이런 건지. 근데 이거 봐주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왜요? 왜냐면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남편이 누굽니까? 지금 민주당 대표인데 그 그렇죠. 민주당 대표는 지금 그분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그 당은 지금 영부인 공격으로 24시간을 다 채우고도 지금 모자라서 날린 당 아닙니까? 그렇죠. 영부인의 처신에 대해서 저렇게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심지어 뭐 지금 카톡 뭐 내용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당 아닙니까? 네네. 아니 그런 당이 네. 바로 그렇다면 자기 당 영부인이 지금 누구예요? 김혜경 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의도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영부인 여의도 맞아요. 대통령 이거 지금 제1야당 영부인이신데 네네. 제1야당 영부인의 정말 그 지금 아까 말한 저 용산 영부인 대통령 네. 영부인의 모든 처신을 들여다보는 그 네. 잣대로 본다면은 네네. 이걸 정말 그 판사가 네. 이거 뭐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봐주세요라는 말을 판사가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죠. 우리 김건희 여사님도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판사님 봐주세요. 봐주는 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딴 사람은 몰라도 김혜경 여사께서는 이 말을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만약에 있다면 네. 그 당 역시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 그렇게 캐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들어갔나 저도 유추를 해봤어요. 네. 자, 지난번에 7월 25일 날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최후 진술에서 이 말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똑같이 나는 뭐 시키지도 않았고 그렇죠. 나는 네네. 그냥 밥만 먹고 내 돈 내가 냈다. 예. 에서 끝났는데 이번에 두 번째 최후 진술에서는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때와 지금과 뭐가 달라? 네. 재판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증거들을 찾아낸 거야.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죠. 어떻게 다 결심 선고죠. 그 검사가 구형까지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야말로 내일이면 선고가 나는 상황에서 그렇죠. 돌연 판사가 판사 입장에서도 빨리 이 재판 끝내고 또 다른 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숙제 잔뜩 다 해놓고 거의 그 마지막 장 쓰고 있는데 갑자기 판사가 숙제 좀 더 할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그 판사가 대단한 분이다. 쉽게 말하면 정말 끝까지 진실을 추적해서 완벽하게 내가 결론을 내야 되겠다. 박정호 부장판사입니다. 다소 내가 힘들고 다들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실을 규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뭐 이것까지 파야 되느냐 그러는데 이 사건의 특성은 간접 사실들 본인이 말한 것 이외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돈을 냈는지 어떤 형태 어떤 이유와 어떤 형태로 돈을 낸 것인지 봐야지만 지금 검사의 기소가 맞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무죄 항변이 맞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사실 잠깐 오해했어요. 왜 오해했냐면 선고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전날 이거를 변론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판 지연하나 보다라고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가 싹 가셨습니다. 그렇죠. 왜? 모든 포스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 현금 출납하는 거 실제로 출납하는 그 기계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다 갖고 와봐 해갖고 봤더니 판사님 포스가 대단해요. 그럼요. 포스기를 다 동원해서 진짜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짓말한 게 드러났다. 나 이게 그러니까 그때 왜 같이 동석한 의장 부인 예를 들어서 난 현금 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뭐 법정에서 증인 선서까지 하고 증인으로 나서서 나는 현금을 냈습니다. 의장 부인이 3번이나 밥을 같이 했다고요? 밥을 같이 했고요. 여기서 지금 일단 재판장 판사 직접 말을 했어요. 자, 2021년 7월 20일 이분 김 씨와 A 씨 등이 이제 이분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 내용을 직접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판사가? 포스 장렬이죠. 포스기 결제 내용을 읽었는데 자, 판사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상당히 자세히 그 음식점에서 우리 쪽에 회신을 했어요. 그 음식점 룸 13번에서 약 9만 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 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9만 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13만 원인가요? 그 중에서 김혜경 여사는 자기 후원금 그걸로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배소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냈고 그게 900만 원인데 따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장 부인께서 현금을 냈다면은 그거가 포스기 그 결제 내역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게 없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8월 18일에도 우리 김혜경 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 자리 계산 역시 현금으로 각자 냈다 했지만 금융기관이 이거는 제출한 자료인데 현금 결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사 자리는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배소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다. 다만 이 식사 자리가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꼴랑 뭐 10만 4천 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저 KBS 강규형 이사 뭐 3,500원짜리 커피 마신 것도 지금 문제 삼아서 이사 끌어내리는데 열중한 분들이 꼴랑 10만 4천 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우선 그다음에 10만 4천 원이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다른 게 기소되지 못했을 뿐이지 쭉 연속돼 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이러한 하여간 수상한 이런 법카 지출 내역이 다 드러난 그러한 의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4건인데 사실 검찰이 공소시효 때문에 한 건만 지금 해서 10만 4천 원이라는 거고요. 아니 다 양보를 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국민의 세금을 갖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그럼 부끄러워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선 KBS 이사 몰아낸 사람 아니에요. 3,500원짜리 커피 마셨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들이 할 때는 갑자기 저게 뭐 꼴랑 10만 원이고 저쪽은 피 같은 3,500원이고 뭐 이런 건지 정말. 당시에 그런 이 포스기만이 아니라 뭐 배소연도 불렀잖아요. 배소연이 계속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러니까 과태료. 이게 금융치료가 확실해. 금융치료에는 못 당해 누구나 다. 과태료를 딱 물으니까 아이고 하고 딱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80억 원이라는 지금 재산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도대체 지금 경기도
제대로 지금 족보에도 없는 이상한 공무원 하시고 네. 어떻게 이렇게 네. 많은 재산을 형성을 했는지 그렇죠. 이거 지금 저 뭐냐 조사해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사. 지금 좀 전에 말한 대로 근데 저렇게 가태료에도 벌벌 떨면서 나오는. 네. 그래서 옛날 모시던 주군과 주군의 부인을 네. 저렇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아마 그런 마인드 때문에 재테크를 한 걸까요? 그렇죠. 그것도 진짜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성남시장과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네. 경기도지사만 해도 월급이 억이 넘습니다. 연봉이 억이 헐뜯이 넘죠. 그런데 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한 번도 이 백수가 되지 않고 연달아서 계속했던 이재명의 재산이 지금 31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꼴랑 뭐 6급 공무원 정도의 공무원을 계속했던 배소연은 80억. 그런데 상속 재산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증여 재산 아무것도 없고 이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월급만 갖고 거의 이 80억의 부동산 자산가가 됐다. 이거 사실 계속 미스테리였는데 그렇죠? 이번에 제대로 국세청에서도 들여다보겠다. 그럼요. 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참 강찬호 언론인한테 내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시에 눈물을 흘렸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계속 배소연한테 묻습니다. 지금 당시에 이 김혜경 여사가 그렇죠? 이런 과정 이렇게 돈을 법카로 내고 하는 이런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했겠느냐라고 그렇죠. 물어봤더니 그렇다라는 대답을 3번씩이나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대답이 그게 아주 그냥 대단한 그때 엄청난 그 화제를 몬 그 장면이죠. 예, 그렇게 3번째 물었을 때 김혜경이 약간 뭐 눈물을 훔쳤다. 채널A가 그런 당시 풍경을 또 썼는데 그렇죠. 언론인께서 보시기에는 이 당시에 판사가 뭘 노리고 집요하게 이걸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그 김혜경 씨는 일관되게 이런 거잖아요. 나는 그게 법인카드로 지불이 됐는지도 몰랐다. 그렇죠. 나는 그냥 그러지 내가 내 거 내 돈 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각자 낸 줄 알았다. 그래서 고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렇죠. 근데 우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럼 법인카드가 김혜경 씨랑 아무 관련이 없느냐. 그럼 김혜경 씨가 아니었다면 그럼 법인카드가 어쨌든 그 비서가 서로 김혜경 씨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서가 마음대로 그렇게 법인카드를 휘둘러서 그렇게 그 김혜경 씨가 초청한 다른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그 법인카드로 그렇게 대신 결제가 가능한가?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떤 비서가 뭐 매일 그렇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 여사님의 남편의 공적 법인카드를 마구 휘두를 수 있는가? 평소에 항상 그냥 관례대로 그냥 이걸로 지불해라고 그냥 묵인이 쭉 되어 오지 않았다면은 일상화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다면은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 또는 그러면 이제 일회성으로 계속 허락을 받았든지 그 2개 이외에는 어떤 비서가 세상에 무슨 도대체 그 똥배짱이 있다고 저런 맘대로 여사님도 아니고 여사님 부군의 공적인 법인카드를 저렇게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렇다면 저거야말로 진짜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그분이었나? 그러면 이 지사가 아니고 배 지사였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사가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이 피고인 즉 우리 김혜경 그 씨에게 그 배우자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그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누군가 밥 사주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2021년 8월 그 당시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뭐 그럼 안 된다고 말 끝이 흐리니까 이때 집요하게 판사가 묻는 거죠. 재차. 자 10년 넘게 당신은 피고인 가까이 있었던 당신 증인 입장에서 저 김혜경 씨한테 그런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하니까 네 하고 이때 크게 대답했다는 크게. 그렇습니다. 크게 대답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아까 말한 그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 이 재판부가 일부러 5선 국회의원이라 그래요. 5선 국회의원의 아내도 기부 행위 위반인지 몰랐다는데 왜 피고인은 안다는 건가 했더니 제가 잘못 생각해서 사모님 모르게 도와드리려고 뭐 그랬다. 이제 어떻게든 피고인이 어떻게든 저는 상관없다.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다. 여기서 피고인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다. 뭐 이런 말도 내가 볼 때는 우리 김혜경 여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만 더 지금 좀 더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일부러 뭐 기가 막혀서요. 자, 검찰이 오늘 300만 원을 구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출을 했어야 됐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물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의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네. 꾸짖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게 최후 진술에 지난번에 네. 없었던 최후 진술이 또 나와요. 네.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네. 앞으로는 정치인의 안으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이번에 이게 조그마한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만약에 하나 뭐 기소가 되시든지 하면은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재판부가 잘 해주시면 앞으로 깔끔한 사건도 안 만들겠다. 그냥 김혜경 진술을 복붙하면 돼. 복붙. 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를 보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 네. 야, 이게 걸작이야.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돼요. 네. 아까 조지사의 부인을 보좌하는 보좌역이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공무원이 있나요? 안 돼요. 아니 진짜 거기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공무원들을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지금 뭐 워낙 그것이 과거에 많이 또 그 얘기가 됐다가 좀 이게 시일이 지나서 까먹으셨지 모르지만 정말 7급 공무원 조명현 씨 거젓하게 국민 세금, 경기도 이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들어간 사람을 그 정말 그 이름을 담기에도 그런 그 여성 무슨 뭐죠? 폐경기 여성이 먹어야 되는 여성용 약.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의 와이셔츠, 빨래 도우미. 그 다음에 오늘의 할 일. 세상에 무슨 뭐 재소자입니까? 오늘의 할 일. 아침 5시에 어디 가서 어디 픽업.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는 라리 케이크 픽업. 어디 가서 칸지구 가가지고 뭐 어떤 또 배달 음식 픽업. 어디 가서 또 지금 말한 대로 뭐 빨래 픽업, 약 픽업. 세상에. 이런 게 과거 노비나 정말 무슨 그런 게 아니고서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을 저런 됐습니까? 저기 중에 어떤 거 하나가 공적인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사사롭게 그지없고 보통 집안 주부들이 하는 일을 저렇게 그냥 몽땅 오늘의 할 일 이런 걸로 그냥 아예 그냥 쫙 해가지고는 이거를 더군다나 그 배소연이라는 지금 보니까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 소속이라고는 하는데 의전팀장이 재판장 나와가지고 이분 의전팀에서 공무원 역할 한 거 맞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전팀에 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활동하는 거는 본지 의전팀장이 의전팀 소속 공무원 보고 팀원 보고 소문만 들었는데 얼굴 한번 못 봤다. 네가 팀원이니? 그러니까 네가 팀원이었니? 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그러니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거는 재판부에 정말 부끄러워해야죠. 나는 정말 이거 시키지 않았다. 시키지 않았다며 배소연한테. 근데 나를 보좌하는 사람이다라고 아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인식이 나오는 거죠. 아니 자기를 보좌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불가능하죠. 개인으로 자기 무슨 남편 월급 갖고 집에 도우미를 고용했다면 모를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 지금 보좌하는 사람이 다 공무원들인데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슨 자신을 보좌합니까? 국민을 보좌하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 검찰에 하급자에게 책임을 물고 빠져나간다. 이 말에 대한 그래서 죄질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사실 나는 이제 하급자들에게 날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줄게요. 그동안 못했다는 걸 인정한 거고요. 또 공무원을 자기 개인적인 보좌역으로 썼다는 그 사실마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진술하면 진술할수록 그 자신들 불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혜경의 구형 이제 선고는 1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역시 또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있고요. 이어서 또 열흘 뒤인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그래서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것을 슈퍼위크라고 하더라고요. 슈퍼위크.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연속해서 이어지는 그 이재명 부부의 하여간 선고 3종 세트. 이것은 국민의힘의 슈퍼위크인데 이거 제대로 챙겨 먹으려면은 우리 국민의힘도 재정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바로 그렇습니다. 슈퍼위크는 사실상 이재명이 이것을 덮으려고 어마어마한 지금 플랜을 짜고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11월 14일 날 말이죠. 그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한대요. 맞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거 보고 그 날짜 택일에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기 부인 지금 선고받는 날 남의 부인 지금 특검하겠다는 것인데 꼭 그날로 해야 될지 그리고 언론이 볼 때 어느 거를 정말 더 메인 뉴스로 내세울지 김건희 특검법 처리됐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은 처리된 게 뭐 한두 번인가요, 지금? 벌써 이번이 뭐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변이 없는 한 거부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부된 다음에 제의도 아마 안 될 것인데, 네네. 막 던지는 특검법, 뭐 던지는 것도 3-4번이지. 그렇죠. 과연 국민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반대로, 반대로 지금 저 아시다시피 우리 이재명 대표 그 3종 세트 선고의 첫 번째 테이프가 열리는 그날에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뭐 형량은 벌금 300만 원이지만 내용 자체가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요. 저희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만약에 유죄로 입증된다면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고 약한 공무원 시켜가지고 국민 돈 빼먹은 거예요.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을 또 선거 기간에 아니 옛날 막걸리 고무신 그 하듯이 그 상대방을 지금 뭔가 그 식사로 그 회유 해서 표를 좀 받아내려는 지금 이러한 음험한 이러한 그 정치적 의도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단순히 벌금 300만 원으로 설명 안 되는 그 나쁜 죄질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에 매번 그냥 막 던지는 김건희 특검법도 처리하는 걸로 덮어보겠다. 만약에 그런 요량이면은 김혜경 특검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더 지금 보세요. 본인 스스로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보좌진 안 괴롭히겠다. 뭐 이런 말 했다는 얘기는 이런 사건 안 만들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좌진을 그러면 지금 드러난 것 이외에도 보좌진 괴롭히거나 처신 잘못한 게 더 있는 거 아닌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 법과 관련돼서는 이재명이 지금 소환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사람이 특검법은 하자고 그래? 특검법도 소환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렇죠. 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또 특검도 생각해 볼 만 할 텐데. 근데 정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법과 특검도 같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연결이 되죠. 당연히. 자, 그래서 슈퍼위크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온갖 정말 획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26일은 조국과 진보당, 조국당과 진보당을 앞세워서 26일 날 대대적인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26일은 뭐죠? 25일 선거 다음 날이야. 그렇네요. 위중교사 선거가 나오자마자 자기네들이 그 장애 집회, 탄핵 집회,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라 김건희 집회예요.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덮겠다라는 게 완전히 빤히 드러난, 그러니까 이번에 그 11월 위기설을 그렇게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 그렇죠. 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지금 특감관,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라는 겁니다. 오늘 또 칼럼도 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감찰, 21일 날 이제 회동이 빈손 맹탕 회동이 끝나면서 친한계 의원들이 그 다음날 한동훈 대표가 마련한 만찬에 모였습니다. 20에서 30여 명 모였는데 상당히 격앙됐다 그래요. 상당히 격앙이 됐는데 막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정말 뭐 특검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 얘기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지나가는 일의 일부일 뿐이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11월에 계속 저렇게 이제 이재명 또는 이재명 부인 선고가 이어지는데 그때 유죄가 나와도 유죄가 나올 걸 확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유죄가 나오면 그 반사 이익은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래 갖고서는 그 반사 이익을 못 누린다. 이반된 민심이 민주당에 떠난 민심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그냥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 전에 정비를 잘 한다면 그때 이제 온전히 그 특수를 챙길 수 있다. 그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의원들이 아니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얘기를 결국 이제 시한이 나오잖아요. 1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슈퍼위크 전에 우리 진영을 정비하자. 즉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자. 쉽게 말하면 특별감찰관 가자. 요거를 이제 던진다. 그러면 요거를 그날 만찬 끝났는데 앞에 기자들이 앞에 진치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한마디 하시죠 했는데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하겠습니다 해서 어저께 아침 23일 날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특별감찰관 어제 불을 붙였는데 지금 벌써 시끌시끌해요. 지금 벌써 보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만간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만간은 아닌 것 같고 최대한 늦춰서 as late as possible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지금 특별감찰관을 놓고 용산은 이거는 받고 싶지 않다. 받지 않겠다. 이제 이런 쪽이고 그걸 대변하고 있는 분이 이제 추경호 대표가 이제 그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슈퍼위크 전에 정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부속실은 대통령이 그건 뭐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라인 이거 지금은
아니 구체적인 의혹을 갖고 와야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대외 활동 자제 이건 이미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그럼 뭔가 할 수 있다면은 네. 그거는 이제 특별감찰관인 거죠. 그래서 던진 겁니다. 네. 네.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가장 저강도고 그다음에 네. 적법한 거잖아요. 이미 그리고 있고 이미 있었던 거고 이미 네.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특별감찰관이 네. 임명이 됐었고 그렇죠. 전례도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상 뭐 특검법 보다는 훨씬 더 원래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를 활용하자라는 의미에서는 특검에서 말입니다. 네네. 이 작대기 안쪽에 점을 바깥으로 빼면 특감이 되는 거고요. 아, 그렇게 깊은 뜻이. 특검보다 순한 맛. 그리고 검보다는 감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보다 감. 이걸 또 이제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특감 안 하면 특감 피하기 어렵다. 특감 안 하면 특검 피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발음이 확실해야죠. 네, 아와 어 발음. 네, 지금 제가 좀 말이 셌습니다. 근데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유독 이걸 물고 늘어지시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물고 늘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자, 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 지금 확대 당직자 회의였나요? 여기서 특감 이야기를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30분 정도 이제 회의를 하고 끝날 무렵에 쑥 들어오더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원총회를 뭐 소집을 하겠다. 뭐 그리고 그 뉘앙스는 이거죠. 이건 원내대표의 일이다. 그런데 사실 당원 당규를 다시 보자고요. 25조를 보면 당대표는 법적 대적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61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이 당무가 당무를 총괄한다고 했을 때 이 의미가 그러면 원외만?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당무라는 게 원내 원외가 그렇게 무쪽자로든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원내에서의 뭐 모든 총괄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의원총회가 무슨 이 당의 최고 의결기구입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최고회의 최고위원들의 최고회의가 의결기구고요. 그거를 주재하는 게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옛날 같으면 총재와 총무였어요. 그렇죠. 총무는 언제나 총재에게 당무를 보고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관계가 어쨌든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당대표라는 이름, 당 원내대표라는 이름으로 마치 투톱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사실 아닙니다. 당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즉 교섭을 하는데 당대표가 실제로 당대표끼리 나와서 교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교섭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로서 원내대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는 순간 나갔잖아요. 30분간 한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용산하고 전화한 것이다. 바깥에 전화를 한 것이고, 왜냐면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갖고 지금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용산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산하고 얘기한 거고, 그 용산에서는 이 문제는 일찌감치 촉각을 곤두세워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아마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30분간 그렇게 다 오더와 이제 회의를 끝낸 끝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입장을 낸 거죠. 그렇게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추경호 대표는 원내대표지 용내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왜 의원들 오늘 좀 되네요. 아니요, 아까 특감에서 이미 많이 깔고 그것도 굳이 그런 걸 그냥 척하면 알아들으실 분이. 근데 저도 이제는 확실하게 가겠다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지금 이제 그런 결과 제가 볼 때 용산의 카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래 그럼 의원총회 붙여. 그러면 이건데 지금 현재 당내 친한 분포가 약 20에서 30 올라가고 있고요. 도수가. 친유는 30에서 20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냥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면 지금 친한계가 대략 러프하게 30 또는 30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30에서 40 언저리. 친유는 20에서 30 언저리. 자, 거기에 이제 관망파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자, 근데 관망파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11월 10일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 딱 이 집권 절반이에요. 그렇게 되면 산으로 치면 정상이 11월 10일에 올라간 거고. 그 하산에 11월 11일부터는 이제 하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관망파 중에 친한으로 갈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지금 저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감 끝나고 한다는 표현인데 국감이 언제 끝나냐면요. 국감은 이번 주말에 일단 공식적으로 끝나는데 그렇죠. 각종 상임위 후속 어떤 그 감사가 있어서 11월 뭐 거의 아마 문석열 대통령 임기 딱 절반 되는 그때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서 뭔가 지금 시간을 끌고 물타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친윤계를 결집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친윤계를 결집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친윤계가 오히려 이탈을 하거나 관만파가 친한으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저는 이 한동훈 대표가 왜 이걸 하냐가 목적이 하나예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특별감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도에 있는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그걸 하면 사실 그 이후에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어요. 많은 호흡을.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감을 해야 특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감으로 검을 막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용산이 그렇다면 왜 대책이 그럼 뭐냐? 좋다. 그 특감 안 받겠다면은 뭘로 그러면 특검 막을 건데. 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108명을 그냥 똘똘 뭉쳐서 계속 가겠다. 근데 안 돼요. 굉장히 피로도도 높고 또 집권 3년차, 4년차부터는 지지율이 그냥 잘해도 떨어지는 수직 절벽으로 갑니다.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10%대로 떨어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그 이전 해에서 20%에서 그 2006년도부터 10%대로 그렇죠.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나요. 집권당이 막 그냥 그 당 대표 열린우리당 의장이 달려가갖고 탈당하세요라고 고함 지르고. 그래 열린우리당에서 완전히 폭삭 망했잖아요.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면 20% 이상, 최소 30%를 지탱해줘야 돼요. 그래야 집권 여당이 살아납니다. 나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저강도인 그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당당하게 야당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던졌는데 야당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당이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김건희 여사가 계속 먹잇감이 돼주는 게 좋은 거예요. 특별감찰관이 되면 김건희 여사가 딱 이제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야당의 먹잇감이 안 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쉽게 말하면 좀 아주 나쁜 의사가 환자 암을 계속 유지시켜야지 돈 번다 해가지고 약을 안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진통제만 주면서 암을 계속 키우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전략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 추천이라든지 위헌적 요소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특검이 이게 객관적이야라는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검을 굳이 한다면 그런 걸 던져야 되고 근데 특검 던지는 건 근데 굉장히 위험한 수고요. 특감이 맞습니다. 특감이 맞기 때문에 그 특감을 하면서 민주당 태도를 봐야 돼요. 저는 민주당이 쉽게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감이라는 거가 만약에 진짜 주어지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만약 이재명 입장에서는 집권을 꿈꾸는데 본인이 되면은 제일 싫은 게 특감이거든. 특별감찰관 정말 하고 싶겠어요? 특별감찰관 하면 지금까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행태를 볼 때는 하루면은 특별감찰한테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민주당이 참 나쁜 집단인 게 자기들이 아닌 말로 특별감찰관으로 재미 봤잖아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때문에 박근혜 정권 무너졌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뭐라 그럽니까? 뭐 공수처니 뭐니 이런 그야말로 공수표 날리면서 그걸 가지고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어요. 저는 그때 이거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그리고 남을 죽일 때는 실컷 쓴 칼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는 어떻게든 그걸 안 쓰는 위선과 그야말로 이제 부패를 아예 그냥 대놓고 하겠다는 자기 선언. 그때부터 정말 저 정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정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또 뭡니까? 지금 와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국민의힘 보수 정권에서 다시 지금 오히려 지금 이 특별감찰관 하겠다고 하고 이거를 지금 민주당은 두 가지죠. 이걸 이걸 갖고서 우리가 그럼 김건희 갖고 이 장난질 치는 걸 어디까지 잘 써먹을 수 있을까? 1번.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수락해도 이 정권 한도용으로만 사야 되겠다. 이거 하느라고 박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목을 붓을 박아야 되냐면 특별감찰관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가야 된다.
다음 정권, 아니, 그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어느 정권이건 특별감사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특별감사관은 아주 상설 기구로, 전혀 어떤 정당에 손 못 대게. 아마 그걸 넣을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감찰관은 특별히 만든 거 아니에요. 이미 여야 합의로 그 제도가 출발이 됐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을 그냥 있게 만드는 것이지, 새롭게 누군가를 뭐 감시하려고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공격은 사실상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하여간 친한 게도 절대 김건희 특검 원치 않습니다. 그 민주당의 특검은 특검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는 보수 전체를 관에 넣겠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을 해서 사법 프로세스를 몽땅 다 동결시키고 그냥 집권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지금 현재 민주당발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받을 수 없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친한계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힘의 인식이고 두 번째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탄핵 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요. 일본이 비핵 3원칙이 있잖아요. 네네. 절대 핵도 반입할 수도 없고 생산도 안 하고 뭐 이런 원칙을 그렇게 강하게 내세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피폭을 당해봐서 그래요. 그렇죠. 핵 폭탄을 맞아본 사람은 절대 그 다음에 핵에 희욱도 안 합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당이다. 탄핵 폭탄 맞아봤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탄핵에 동조하기는 어렵다. 네. 하이디님과 호시절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최근 들어서 사실 김대남이니 뭐 명태균이니 이런 정말 이 뭐랄까요 수준 뭐 수준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정치권에 특히나 이 국민의힘 주변에 혹은 용산 주변에 계속 지금 자신들이 와룡 봉추인 양 뭐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했는지 정말 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김대남 같은 자들 이 사람이 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선임 행정관인데 나와서 오마이뉴스니 아니면 서울의 소리니 이런데 인터뷰를 서울의 소리는 정말 컸죠.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꼴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냐고요? 아직도 그런 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지금 대통령실에 가득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를 보고요? 바로 호가 호의 근거를 대라. 대통령실 행정관들 집단 행동 움직임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뭐죠? 참모예요. 참모. 그렇죠. 입이 없어요. 입이 그렇죠. 있어도 안 되고 자기들의 보안 확실하게 해야 되고 대통령은 그냥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 행동을 하겠다고요? 그럼요. 뭐 행정관들이 나서서 뭐 여당 대표를 비난하겠다고요? 아니 여당 대표가 잘했든 안 잘했든 이 행위 자체 이렇게 뭐 실제로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인식이 바로 김대남 같은 자들이에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네네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두 명 이름을 대놓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표를 썼긴 하지만 그 누구죠? 그거 그 공기관 가는 거 이거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드러났듯이 그 사람들의 처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추문들이 그분들 뒤에 꼬리표처럼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도 나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경력도 없는데 공기관장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기관장에 내정이라도 되면은 아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덜매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떤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맞습니다. 정말 윤 대통령이 이것은 정말 건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군 기지에서 화재가 일어났나 봅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라고 하는데 부디 더 큰 불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이슈는, 제가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 의뢰한, 데이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38.1%, 김건희 여사한테 37.7%, 한동훈 대표한테 9.5%의 지금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제가 왜 굳이 갖고 왔냐면, 네네. 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윤 대통령한테 있다가 38.1%,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가 37.7%, 한동훈 대표한테 있다가 9.5%로 나왔습니다. 와우, 이거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75.8%. 예. 아이고, 이거 참. 네 배를 합치면 75.8%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자, 정치는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이 없어. 이 비판만 하는 거야. 이런 게 사실은 검찰에서는 가능하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민심이라는 건 한 번 돌아서면 그냥 뭘 해도 사실은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법치의 그 법리의 영역에서도 네네. 사실은 그 태도와 자세는 중요해요. 보통 그렇죠. 양형을 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네네. 이런 것과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고 제기된 증거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위증과 거짓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때리겠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법 심판 안에서도 지금 정치적, 정무적 태도를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물며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데일리안이 좌파 매체도 아니고 인터넷 매체에서는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매체인데 여기서 나온 여론조사를 대통령실에서 좀 겸허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을 반전시켜야 된다. 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요. 네네. 이거를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정말 이른바 이제 거기서 결정하겠다. 이슈화를 해가지고 논의에 들어갈 경우 용산이 굉장히 이루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게요. 만약에 거기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용산은 레임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부터 집권당이 대놓고 이제 용산 오더를 의원 총의로 그냥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레임덕이 되는 거고요. 그 만약 친윤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그냥 통과가 안 됐다. 그럼 그 순간부터 이 당은 물론이고 용산에 무지막지한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맞습니다. 당에만 가겠습니까? 친윤과 용산한테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걸 지금 해도 용산이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 의원총회를 갈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그냥 특감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저는 특감을 용산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재명은 못 받습니다. 그렇죠. 왜 이재명 못 받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집권하면 절대 이게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특별감찰관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이지. 그렇죠. 용산이나 국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걸 세게 붙여볼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하고 정말 이른바 쇼당을 그리고 누가 정말 특별감찰 이거야말로 그거 아닙니까? 특감을 거부하는 자가 죄인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안 믿고 싶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요것도 하나 그냥 짚고 넘어갑시다. 탁현민이가 또 등장을 합니다. 탁현민이 등장할 때마다 속을 긁는데 탁현민이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더라. 해서 김건희 여사가 의전과 관련된 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더라. 마치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 자기는 거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1년도 채 안 된 시점이라면 자, 그러면 올해 지금 10월이니까요. 그럼 1년도 안 된 시점이라면은 뭐가 되나요? 작년 10월 이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작년 10월 이후라면은 언제냐면은 강서구청장 패배로 인해서 이미 여권이 굉장히 위기에 빠진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 시점에서 지금 탁현민 얘기를 들어본다면 적어도 아무리 빨라봤자 11월, 12월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 사람 말도 100% 지금 믿기는 어려운데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이 시점에서 이걸 까는 이유도 있는 거겠죠? 있겠죠. 당연히.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 아니 저는 제발 대통령실이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보수층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를 봐도 양정철 얘기가 계속 심지어 그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올지도 모르는 얘기가 나왔고 그걸 흘린 사람이 아까 말한 거 언급한 그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김건희 라인 비서관들이 방송국 출신 정무수석, 공보수석도 모르게 TV조선하고 YTN에 그 사람들이 다 TV조선을 보고 YTN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 그 친정 언론사에 흘려놓고 그리고 그게 나가니까 난리가 나니까는 저 비서실장하고 홍보수석은 부인을 하는데 기자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저기서 부인하는데 뭔 소리입니까 하니까 야야 저건 그냥 하는 소리고 사실이야. 내 말이 사실이야.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흘린 그 사람의 그런
지위라든가 직무 범위도 문제지만은 네.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죠. 어떻게 지금 많은 보수층은 윤석열 대통령 왜 뽑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위선에 정말 억장이 무너져서 그 사람들의 범죄에 처벌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뽑은 건데. 그렇죠. 그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핵심 측근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각종 비리와 무슨 의혹에 많이 연관된 걸로 보이는 사람이 세상에 대통령의 오른손 수족이 된다고요? 이거 완전히 그 생각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한 10%포인트 빠졌을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그게 난 이후부터 사람들의 의심이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친한이 좀 많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잖아요. 지금 이른바 그 김건희 실간신인지 십상시 중에 한 분이라는 황모. 그 사람이 원래는 양정철 운전기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양정철 운전기사가 지금은 그 김건희 라인에.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 시절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장 그 운전기사였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운전기사였다는 친구가 낮에 용산에서 벌어진 일을 밤에 양정철한테 얘기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부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부인을 해 주십시오. 저는 안 믿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부인을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인을 해달라고 제발. 아니 근데 부인하면 거짓말이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봐.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부인하셔야 되고요. 사실이면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이 탁현민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뭐죠? 여자 문제 사용법인가? 뭐 임신한 선생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최악의 우선 반여성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이런 자고요. 분을 우리 김건희 여사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태균 같은 자가 대통령의 뭐 하야를 두고 협박을 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엄단을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여야지 한 번 만났다, 두 번 만났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탁현민 통화하고 만나자라는 것도 제발 좀 부정을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탁입니다. 자, 문다혜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문다혜와 관련된 지금 그 경찰 소환 이후에 검찰 소환도 이제 곧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보니까 포렌식이 마무리됐다고 해요. 10월 말에서 11월 초 이제 곧 소환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문다혜 씨가 처음부터 경찰에 소환됐을 때 하는 말처럼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 이슈가 물론 음주운전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분노했을까 싶어요. 경찰에 소환됐을 때 기자들이 이렇게 그 마이크를 들이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경찰의 진술 과정에서 열심히 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내가 정치적으로 뭐가 어떻고 이제 막 가자는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성실히 임하겠다. 아니, 내가 무죄라고 주장을 하려고 해도 가서 성실히 임하면서 내 주장을 다 이야기하겠다라는 뜻으로 사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되고, 검찰에 소환되면 또다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이제 또 맞이할 겁니다. 이번에는 또 이 문다혜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좀 지켜봐야 될 어떤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뭐냐면 양평과 관련돼서 임대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임대업 영등포에 오피스텔이 발견됐다고요, 변호사님? 영등포 오피스텔 발견됐다기보다 영등포에 그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더라고요. 분양으로 따로? 네네. 와, 근데 진짜 무슨 돈으로 이렇게 다 분양도 받고, 분양금 내야 되잖아요. 분양도 네네. 받고 또 제주도 별장도 3억 8천만 원에 사고, 물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새롭게 양평인가요? 거기에 또 그 다세대 주택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네네. 일단은 문다혜 씨가 원래 그 구기동에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문다혜 집이 아니고
그 서창호 집이었어요. 네. 서창호가 산 집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3억 4,500에 샀는데 그게 5억 넘게 올라가지고 그 시세 차익을 좀 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태국 갔다 와가지고 그 집 한 돈에다가 플러스 한 2억 5천 해가지고 양평동 집을 한 7억 5천인가에 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양평동 집을 2021년 2월에 9억에 매도를 갖다가 해요. 네. 그리고 그 서창호와 문다혜가 이혼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등포에 오피스텔을 사는데 오피스텔이 6억 7천이었어요. 이게 뭐 좋은 오피스텔인가 봐요. 이걸 2021년 6월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 7월에 3억 8천의 그 제주도 송기인 그 신부의 별장을 매입을 갖다가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첫 번째로 이게 이혼을 하면 예컨대 양평동 집 9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그 돈은 누구 겁니까? 그거는 문다혜와 서창호 부부 사이에 공동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5대5로 나눠도 4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컨대 뭐 보험이든 뭐 주식이든 뭐 더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재산이 10억이다라고 해도 반땡하면 5억 5억이에요. 네. 서창호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저기 구기동 집 내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3억 4,500에 내 돈 주고 산 건데 그걸 이제 우리 마누라랑 나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5억 받아봤자 똔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서창호가 자기 돈으로 집 샀고 서창호가 자기가 일해가지고 가게 생활했고 서창호가 뭐 장인 도움 받았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자기가 일해가지고 억대 연봉 받아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재산이 10억 있다라고 하면 6대 4로 나누는 게 맞거든요. 많이 해도 뭐 7대 3도 뭐 될 수 있는데 6대 4 그러면 문다혜한테 떨어질 재산은 4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났길래 영등포 오피스텔 2021년 6월에 그 6억 7천에 분양받았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별장을 3억 8천에 매입했는가. 합치면 10억 5천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 제 상식으로 문다혜한테 있을 돈 한 4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6억 5천 어디서 났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에어비앤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영등포 오피스텔도 에어비앤비에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후기를 보면은 그 오피스텔이 그 집이 크고 규모가 크고 지하철역 가까워서 참 좋았다. 그러니까 영등포니까 지하철 쫙 깔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았나 보다. 그러니까 그 영등포 오피스텔도 에어비앤비에다가 그 제공이 됐던 건 확실한 것 같고 그거를 영등포구에서 지금 조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그 바다 풍경이 아주 좋아가지고 너무 집이 좋았습니다라는 그 후기도 있었어요. 그건 제주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후기가 언제부터 작성됐느냐. 134건의 후기가 처음 작성된 게 언제냐. 2020년이라고. 2020년에 문다혜가 영등포 오피스텔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영등포 오피스텔 언제부터 갖고 있었느냐. 2021년 6월에 분양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는 그 오피스텔 문다혜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어비앤비에 제공할 수가 없었지.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송기인 그 신부 별장을 2020년에 그 문다혜 씨가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송기인 신부 별장을 문다혜가 구입한 거는 2022년 7월이니까 2020년에는 이 후기를 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문다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집은 뭐냐면은 양평동 다가구 주택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에어비앤비에 내놓았겠습니까? 다가구 주택이 에어비앤비에 나갑니까?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에서 묵었던 사람들이 뭐 규모가 크고 지하철 가깝다 뭐 이런 후기를 남겼겠습니까? 창문에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분명히 2020년부터 송기인 신부가 소유하고 있었던 당시에는 그 집을 문다혜가 에어비앤비로 제공을 했나 보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집은 원래 그 집이 공시지가로 샀단 말이에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송기인 신부가 아무리 신부님이라고 해가지고 성스러운 분이고 세속적인 것과 담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 집값이 공시지가보다는 한 2억 배 정도 그 높다라고 하는 거 그거 몰랐겠어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값도 이상하고 에어비앤비에 제공된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송기인 신부가 지난번에 강찬호 기자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네. 나는 재산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나는 재산 없다. 왜냐하면 신부는 그 카톨릭 정관상 신부님은 부동산 같은 재산 소유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명의로 재산이 있었던 거는 내가 민주화 운동하고 하니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내 명의 빌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부동산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을 뿐이지 내 소유 재산 없었다라고 송기인 신부가 그랬다면서요. 자동차는 내 소유다. 중고 자동차.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종합해 보면 네. 그러면 과연 그때 이제 강찬호 기자도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 의문이 드는 점이 또 하나가 지금 발견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네. 문다혜 씨가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게 틀리다라고 하면 정확히 해명을 갖다가 해주시고 만약에 해명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면 뭔가 부정하고 검은 돈이 그 뒤에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점도 이상하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이 문다혜와 문씨 일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겁니다. 일반인들도 사실 위법하는 것,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내지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합니다.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그만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음주운전 사고 때 드러난 것이 바로 과태료를 미납한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벌점 받을 수도 있고 뭐 또 위반 신호위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과태료가 나왔을 때 그것을 11차례나 미납해 갖고 차를 압류당할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지는 않죠. 더군다나 대통령의 딸 아닙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번 임대업자, 완전히 뭐 전문적인 임대업자라고 지금 뭐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임대 소유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다혜의 임대업을 보면 적법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에어비앤비에는 등록을 하는데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할 정도의 등록을 하려면 일단은 그것을 숙박업소로서 지자체 등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면 제주도와 관련돼서 또 농어촌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농어촌 체험이라든지 그럼 농어촌 체험장과 관련된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기관에서 등록을 해야만 첫 번째 세금을 낼 수가 있고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리 감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최소한 이 소비자 그러니까 그 임대업을 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빌리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법의 보호, 기관의 어떤 계속적인 감독하에 있는 그런 임대 사업장이다라고 여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오피스텔, 영등포 오피스텔도 그렇고 오피스텔 자체가 문제가 있군요. 그리고 또 제주도 이 별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곳도 사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입니다. 세금 탈루, 사실 세금 탈루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왜 범죄라고 제가 감히 얘기하냐면 사실상 등록하지 않고 임대업 등등을 하면서 범죄 현장으로 이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또 조폭들이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 뭐 사업장 뭐 이런 건.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임대업을 하는데 등록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글쎄요, 뭐 과태료 11차례나 밀렸다고 해서 그 큰 돈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과태료가 얼마짜리입니까? 맥시멈 한 10만 원일 거고요. 4만 원, 5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뭐 예컨대 평균 5만 원짜리라고 하면 11차례라고 하면 55만 원이잖아요. 네. 그 55만 원을 왜 안 냅니까? 그 문다혜가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집이 세 채잖아요. 그 영등포, 그 다음에 제주도, 또 하나 부암동. 이것까지 치면 문다혜 재산이 네. 10억이 훨씬 넘어간다고요. 두 개만 10억 5천인데 네. 부암동 집이 그게 자가인지 전세인지 모르겠는데 부암동이 전세라고 하더라도 전세 얼마 하겠습니까? 최소한 3, 4억, 4, 5억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55만 원을 갖다가 안 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문다혜가 이거 왜 걸렸습니까? 지금 술 마시다가 걸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태원의 식당에서 술 마시다가 걸렸는데 그런데 그 이태원의 식당이 뭐 싸구려 식당입니까? 그냥 포장마차입니까? 밥집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이 제가 찾아보니까 1인당 한 돈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미슐랭 고깃집이에요. 예. 그러면 한 끼에 10만 원 넘는 고기를 먹는 거는 뭐 문제가 없고 끼케야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는 과태료는 추가라고 안 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빼박인 게 있어요. 뭐가 빼박이냐면 조금 전에 이제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다혜는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거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2020년부터. 네. 2020년에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예. 그 다음에 그 문다혜 씨가 에어비앤비에다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서울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의 슈퍼 호스트였어요. 네. 이거는 전업적으로 이 집을 갖다 숙박을 영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걸 갖다 등록을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그동안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땡전 한 푼 안 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이 문다혜 씨가 임대료 냈습니까? 청와대 왜 살았습니까? 청와대 살면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라고 하면 임대료 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옛날에 딸네 집에 구기동 집 딸네 집에 살 때 그거 이제 임대료 나 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문다혜한테 돈 준 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똑같은 논리대로라고 하면 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안 뽑았으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 때 청와대에서 살라고 한 사람은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토리 정도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다혜 씨가 거기 사는 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문준용 씨가 사는 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들 모르게 국민들 뜻에 반해서 청와대에서 살았으면 최소한 임대료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임대료도 안 내고 내야 될 세금도 안 내고 그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부터 그 대통령의 딸이 저런 식으로 그 처신했다라고 하는 게 저게 말이 되는가?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거는요. 네. 결국 드러나는 건 다 드러나는구나. 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문다혜 씨가 이런 식으로 에어비앤비 슈퍼 호스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았겠는가.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지 2년 반 지났단 말이에요. 딱 2년 반 지나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하나씩 둘씩 슬금슬금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문다혜 씨의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업 호스트다라고 이야기한, 그러니까 나는 임대업자다, 임대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텐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집에 대해, 이런 어떤 임대업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무엇인가를 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돈만 챙긴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났냐고요? 네. 바로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실의 친인척 관리팀을 맡고 있었던 네. 신우석 전 행정관이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혐의가 있었을 때 기사에 나온 거를 보면 이 문다혜의 임대 수익을 관리해 줬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네. 임대 수익만 관리해 줬느냐, 어쨌든 임대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관리해 줬다. 자기는 그냥 이렇게 쑥쑥 들어오는 돈의 액수만 확인하고 이것마저도 청와대 직원이 전부 다 관리를 해줬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네. 근데 최소한 친인척 관리팀이라면 친인척들의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친인척 관리팀 아닌가요? 이를테면 임대 수익과 관련돼서 관리를 했다. 뭐 관리해 줄 수 있다고 뭐 만에 뭐 요만큼이라도 인정을 하더라도 딱 보면 이것이 불법적이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친인척 관리팀의 일원이라면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 잘못이네. 왜냐하면 네. 그 고등어 타는 거 봐라 그러면 고등어 타는 걸 지켜보란 이야기입니까? 고등어가 탈 것 같으면 뒤집으란 이야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친인척 관리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불법하라고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불법하면 그걸 막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일르란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뒤늦게 그 다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개망신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신우석 씨가 문다혜 씨가 불법적으로 에어비앤비 영업하는 걸 딱 발견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혜 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등록하고 에어비앤비 관련해가지고 세금 내세요라고 하면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문다혜 씨가 욕을 먹겠는가? 그 다음에 문다혜 씨가 주차 위반하고 과속해가지고 과태료가 날라왔는데 보니까 발견했어 그거를. 그럼 문다혜 씨 이거 빨리빨리 내세요라고 해가지고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빨리빨리 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혹시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치고 물론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음주운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신우석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오히려 일벌백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거 저기 대통령 딸이지만 먼저 그 우선적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랬으면 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야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네 훌륭한 분이네 박수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내 딸부터 먼저 처벌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음주운전이 있었는데 그거 대통령 딸이니까 대통령한테 누가 될지 모르니까 덮자 해가지고 덮었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번과 같은 아주 그냥 개망신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살다 저렇게 만취해가지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초범인 경우를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저부터도 맥주 한 잔 마시고 맥주 2잔 마시고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알딸딸하지도 않고 그냥 이거 운전을 갖다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나 제가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맥주 한 잔, 2잔 마실 때나 그러지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롱해롱하고 이 차가 내 차냐 저 차가 내 차냐 그러고 있을 때에는 음주운전 할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문다혜는 그런 걸 갖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전에도 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제대로 관리를 갖다가 안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 혹시 저는 그런 의심까지도 지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네네. 채널A 단독 기사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찾아 들어갔더니 이런 내용이 있군요. 오피스텔 말이죠. 영등포 오피스텔. 그게 오늘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대요. 진짜요?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채널A 취재진이 오늘 오전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투숙객을 만났어요. 그 투숙객한테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촌 동생 집에 왔다라고 처음에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아느냐? 문다혜가 지금 임대업을 하는 집이다라고 했더니 실토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투숙객이 어떻게 실토를 해? 사실은 이걸 빌려준 쪽에서 이미 주지를 해줬다.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사촌이라고 해달라라고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1박에 10만 원대 비용으로 2주 전에 빌렸다라고 그러니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면 문다혜 씨는 진짜 진심인 사람이야. 뭐가 진심이죠? 돈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촌 운운하는 것도 이게 불법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니까 최소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이 기사들이 나왔을 때 나는 문다혜가 정말 좀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등록하는 것도 모르는구나. 등록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에어비앤비에만 내놓으면 그냥 돈 받는 줄 알았어요. 라고 정말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가정도 저는 아직 안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딱 본 순간 이게 불법인지 뻔히 알고 하는구나. 네네. 사촌이라고 얘기해달라는 건 불법인지 알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문다혜 씨는 다른 것도 아니고 슈퍼호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슈퍼호스트가 되려면 요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호스팅을 10회 이상 해야 되고 예약 취소율이 1% 미만이어야 되고 응답률이 9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체 평점이 4.8 이상이어야 하고 저는 이런 거야말로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아닌가. 어떻게 직전 대통령 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 또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하고 싶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은 또 글을 썼습니다. 뭐 어떤 글이요? 바로 책 소개입니다. 책을 소개하는데 뭐 김장하라는 분이 있나 봐요. 뭐 그렇게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닌데 베품, 나눔의 삶을 살다 돌아가신 분의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책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뭐 맞는 말이죠. 인품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인품은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인품은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의 뒤통수를 보면서 애들이 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다혜 씨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누구를 보고 배웠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보고 그 두 사람의 뒤통수를 보면서 커가지고 문다혜 씨가 이렇게 된 거지 뭐 곡구식간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문다혜 씨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할 건가 봤더니 음주운전하고 그 다음에 불법 영업하고 이런 것들이었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인품 얘기를 해서 왜 이거를 지금 인품 얘기를 갖고 왔냐면 사실 문다혜 씨의 이런 이 불법,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엔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변호사의 집안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안에서 변호사 시절에 아마 태어난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아마.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후에 법대를 나오고 그 이후에 이 가정에서 무엇을 봤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변호사라든지 또는 지금 얘기하는 청와대의 높은 고위직이라든지 하다못해 진짜 대통령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태도부터 사실은 법을 지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예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건 이 사람이 뭐 인품이 정말 최악이라서 그거보다 정말 집안에서 배운 게 없는 게 아니냐.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특히 뭐 문재인과 특히 김정수 이 두 사람이 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냐라고까지 사실 비약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그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수사 빨리 진행해가지고 합당한 그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냥 술 먹고 경찰관 한 대만 때려도 구속이 돼요. 그렇죠. 공무집행방해. 그런 사람들 이제 빼내려고 하면 뭐 재판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그냥 술 먹고 그냥 어찌어찌 해가지고 경찰관한테 밀쳐도 구속이 되는데 그런데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법대 교수들 동원해가지고 뭐 해괴한 논리를 갖다가 세우질 않나. 그 다음에 뭐 별별 그 희한한 일들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뭐 어찌됐든지 간에 술 먹고 만취해가지고 운전을 해도 그냥 그 단정하게 무슨 뭐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사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전 국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검찰 출두해서 그건 문다혜가 참고인 신분이니까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지금 이 드러난 것만 한번 정변께 형량이 어떻게
어떻게 될까를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뭐 진단서 안 띈다면서요, 음주운전. 네네. 그러니까 위험운전과 관련된 치상죄는 해당이 안 된다. 라고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네네. 그 음주운전과 관련돼서는 얼마나 지금 벌을 받을 것인가와 그다음에 두 군데 영등포 오피스텔과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주택과 관련돼서 불법적으로 임대업을 한 것 이것들은 지금 재판이 열렸을 때 얼마나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경우에 네. 0.08부터 0.2까지. 네. 문다혜 씨는 0.149였어요. 네. 반올림에서 0.15라고 치고.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1년 이상 2년 이하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맥시멈 징역 2년까지도 갈 수가 있고 대신에 벌금형도 있어요. 네. 500에서 1000만 원. 그런데 이제 양형 기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기본형이 네. 8개월부터 1년 4개월까지고 벌금은 500부터 800인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피해자하고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감경 사유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 실형 선고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대신에 이제 벌금형이 나오는데 네. 아마 검찰에서 약식 명령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그 벌금의 최대 상한이 10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검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1000만 원 정도 때리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은 벌금 1000만 원으로 확정이 될 거고. 네네. 그것도 억울하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 뭐 1000만 원 가지고 또 정식 재판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영업한 거는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그걸 떠나가지고 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버지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 그것도 직전 대통령 네. 단순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 중에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쫙 있는데 네. 그런 대통령도 아니고 불과 2년 반 전까지 대통령 했던 자기 아버지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음주운전도 문제가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다혜의 불법 행위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을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대통령 딸이 범죄를 갖다 저지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였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